반갑습니다. 오늘은 근현대사 요점 정리, 갑오개혁부터 국권 피탈 과정까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갑오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개혁은 시기적으로는 1894년 7월부터 1895년 8월까지, 즉 갑오년과 을미년에 걸쳐서 일본이 어느 정도 주도해서 조선을 근대화시키려는 개혁이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갑오개혁이 실시될 때 조선 안에서는 동학 농민운동도 일어나던 시기, 또 한 가지 조선의 주도권을 두고 청일전쟁이 동시대적으로 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던 시기죠. 갑오개혁 을 살펴볼 때는 단계를 나누어서 4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그 이해가 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단계를 보시면 1단계 첫 번째 갑오개혁이 이제 첫 출발을 하던 시기가 되겠죠. 이때는 일본이 한참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냐면 청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중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에 대해서 갑오개혁에 대해 안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주도권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개혁을 추진한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바로 1차 갑오개혁이 추진되던 시기인데, 이 1차 갑오개혁을 추진했던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김홍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꾸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김홍집 내각이 수립되게 되고, 또한 이 김홍집은 일본과 가까운 그런 정부 형태를 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일 내각이 수립되게 되더라. 그리고 이때 1차 갑오개혁 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궁국 이무처라는 개혁 기구를 만들어서 이 1차 갑오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중요하겠죠. 특히 1차 갑오개혁은 여러 주요 내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1차 갑오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신분제를 법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갑오개혁의 주요 내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신분제를 법적으로 폐지시켰던 그런 대표적인 개혁이 1차 갑오개혁이 되겠다. 그러다가 이 청일 전쟁에서 점점 어느 나라가 우세해졌다? 일본이 이제 우세해집니다. 일본이 우세해지게 되고, 이제 일본이 적극적으로 갑오개혁에 관여를 하던 그러한 시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몇 단계냐? 두 번째 단계, 2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2단계가 바로 차 갑오개혁이 추진되는 시기. 이때는 1894년 1차 갑오개혁이 1894년 7월, 2차 갑오개혁이 1894년 12월인데, 이때 기존에 이 갑오개혁을 추진하던 김홍집과 함께 일본에서 망명 중이던 박영효를 유식해서 연립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이 구성되게 되고, 역시 일본과 가까운 세력들이 정부를 구성하는 친일내각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궁국 기무처를 배직시키고 개혁의 방향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때 핵심적인 내용, 바로 홍범 14개조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홍범 14개조를 발표해서 최적인 이제 개혁의 방향들을 내세우고, 특히 2차 갑오개혁에서 주요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 재판소를 설치하고, 또 한 가지 새로운 교육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새로운 교육 제도를 마련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교육 입국 조서란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변화되고 있던 중에 청일전쟁에서 드디어 어느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게 되냐면 일본이 이제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 일본의 승리에 따라서 무슨 조약이 체결되게 되냐면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것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 시모노세키 조약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일본이 중국의 요동 반도를 할량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핵심적인데, 이 요동 반도가 어디냐 보시면, 중국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강이 하나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이 강이 요하강입니다. 이 요하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요동이라 부르고 서쪽을
여기를 요서라 부르는데 여기 튀어나와 있는 요동에 걸쳐져 있는 이 반도를 요동반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누가 가져가게 되느냐? 바로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해서 여기를 가져가 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었던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어디냐? 바로 러시아라는 나라죠. 그죠? 이 러시아가 후동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요동반도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를 일본이 가져가자 내심 배가 아팠겠죠. 그에 이 러시아가 독일과 그리고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압박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일본은 이들의 압박에 의해서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에 돌려주게 되는데 이 사건을 뭐라 부르냐? 삼국 간섭이라 부릅니다. 이 삼국 간섭을 지켜보던 조선 정부에서는 국제적으로는 러시아를 이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에 이제 3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3단계 지금 1단계 2단계 했습니다. 3단계 조선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친일 내각들을 다 제거하고 새롭게 친러 내각을 수립하는 것이 3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부의 요직에 일본과 가까운 세력들을 제거하고 러시아와 가까운 세력을 정부의 주요 요직에 이렇게 입각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실시되었던 가보개혁을 무효화하고 또한 새롭게 개혁들을 추진하려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자 이에 일본이 발끈해서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된 거죠. 즉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895년 8월 달에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 되겠더라. 그리고 다시금 가보개혁을 재추진하게 되는데 그게 4단계가 되겠습니다. 4단계 보시면 이제 시기가 85년도 을미년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3차 가보개혁 혹은 다른 말로 이 개혁을 을미개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을미개혁은 여러가지 개혁이 실시가 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문제개혁을 실시하고 또 한편으로 단발령도 시행하고 또 한편 우편제도도 마련하고 또 한편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며 또 한편 태양력을 실시하고 또 한편 소학교라는 제도를 실시하며 또한 종두법 제도를 시행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계획을 실시하지만 끝내 이러한 가보개혁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관 하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시금 조선 정부는 친러 내각이 수립되게 되고 기존에 시행되던 모든 가보 그리고 을미 개혁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또한 이때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던 거죠. 두 번째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을 한번 같이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가 가보개혁이었고 두 번째 주제가 독립협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간 파천으로 인해서 조선의 자주권은 상당히 약화되겠죠. 또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자 자주권을 되찾자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운동 속에 가장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이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1896년도에 서재필이라는 분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보시면 이 독립협회는 친목단체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아갈 때는 친목단체였던 거죠. 주로 독립문이라든지 그리고 독립회관들을 건설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친목단체에서 출발을 했다가 이 단체가 점점 계몽단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만민공동회라는 것을 개최를 합니다. 만민공동회가 뭐냐? 토론이나 강연회 같은 것을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의 자주권이 많이 희생되었으니 이에 따른 우리의 자주권을 되찾아와야 되겠다. 열강의 이권 침탈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연설하는 그러한 만민공동회 주로 누구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주로 이루어졌던 이런 연설에 또 한 가지 이와 아울러서 간민공동회라는 것도 개최가 됩니다. 간민공동회 주로 만민공동회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활동이었다면 관료들이 참여해서 함께했던 간민공동회, 이쪽은 관료들도 참여해서 간민공동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무엇이 발표가 되게 되냐면 헌의 6조란 것이 발표되게 됩니다. 주요 내용들 보면은 입헌군주제를 실시하자, 재정을 일원화하자, 그리고 의회를 설립하자, 즉 의회 설립과 입헌군주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은 의회를 설립하자든지 그리고 입헌군주제 등을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간민공동회가 열리게 되었지만 점차 세력이 커지자 끝내 세 번째 해체되게 됩니다. 왜 해체되었느냐? 보수 세력의 모함으로 끝내 해체가 되게 됩니다. 해체된 보수 세력의 모함의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냐? 정치 체제를 보시면 전제군주제, 그리고 입헌군주제, 그리고 공화정이라는 이런 정치 체제가 있다면 이제 독립협회가 주장했던 정치 체제는 이걸 주장합니다. 입헌군주제를 주장하였으나 이 보수 세력들이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실시하려 한다는 모함을 해서 이 공화정을 실시한다는 자체는 왕이 없는 거죠. 그죠? 왕이 존재를 하지 않는 이런 정치 체제고 이에 고종이 독립협회의 해산을 명령하자 드디어 독립협회가 해체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독립협회 다음에 볼 거 대한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존재했던 나라 이름에도 나와 있다시피 대한제국이라 되어 있죠.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하여튼 아간파전, 하지만 여러 단체의 요구와 독립협회의 이러한 활동으로 1년 만에 고종이 항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고종이 항궁을 하게 되고 궁으로 돌아왔다는 소리죠. 경운궁으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이때 돌아올 때 이제 황제권을 강화시켜준다는 이런 조건 하에 돌아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한제국, 즉 이때 핵심은 어떤 나라?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실시했던 개혁이 바로 무슨 개혁? 강무개혁이 되겠습니다. 강무개혁을 실시하고 이 강무개혁의 원칙을 정하게 되는데 구본 신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럼 구본은 뭐냐? 옛것을 근본으로 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옛것은 정치를 말합니다. 즉 정치는 옛것을 근본으로, 즉 왕이 다스리던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것은 참고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것은 군사라든지 경제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사용하겠다. 중국의 양무운동과 같은 그러한 대표적인 운동이 되겠죠. 당연히 성공하기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특히 보수 세력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더라.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치적으로는 전제 황제권을 강화하고 대한국 국제를 발행해서 무제한적인 황제권을 부여한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지게를 발급하고 군사적으로는 원수부를 설치한다든지 무관학교를 설치하고 교육적으로는 국비 유학생이나 실업학교 등을 만든다. 이러한 대표적인 개혁이 강무개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 말고 드디어 우리는 이제 일본에게 무엇을 당하는 국권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역사로 나가게 됩니다. 다음 주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국권 피탈 과정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아가는 과정 마지막으로 보시면 국권 피탈 과정. 국권 피탈 과정을 보기 전에 국제적인 정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 간섭,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러시아하고 일본의 갈등이죠. 러시아가 일본의 요동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이면서 이 러시아와 일본의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이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던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 바로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하죠. 그러자 이 영국이 일본에게 접근해서 드디어 1차 영일 동맹이란 것이 체결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니 그 전쟁이 바로 러일 전쟁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로는 1904년 1월부터 해서 1905년 9월까지 벌어졌던 전쟁이 되는데
이게 왜 우리나라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이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이 1904년 2월에 우리가 전쟁 중인 너희 나라 땅을 군사시설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일의정서란 것을 강제로 체결하게 됩니다. 한일의정서. 그래서 한일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조선의 군사시설, 즉 군사적 요지라든지 시설을 이용하겠다. 어느 나라가 일본이 어느 나라 거를 조선 거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하면서 체결한 조약이 한일의정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1904년 8월 달에 1차 한일 협약이란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나라에 무슨 통치를 실시하겠다? 고문 통치를 실시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고문은 남을 괴롭히는 그 고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재정 고문이라든지 그리고 외교 고문을 우리나라에 파견해서 재정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그 1905년 7월 달에 구체적인 시기는 알지 못하더라도 이런 내용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카스라, 데프트, 미략. 카스라는 일본인 그리고 데프트는 미국인.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미략 몰래 조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어느 나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조선에 일본이 조선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좀 시기가 지나서 이후에 1905년 8월 달에 2차 영일동맹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영국으로부터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드디어 러일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하게 되냐면 러시아가 아니죠.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무슨 조약을 체결하게 되냐면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나라가 러시아가 이제 역시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하는 데에 대해서 뭐 너희들 간섭하지 마라 이런 내용의 조약이 포함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일본이 미국으로부터도 그리고 영국으로부터도 러시아로부터도 이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어느 정도 확약을 받고 드디어 이를 바탕으로 중요한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바로 1905년 11월 달에 너무나도 유명한 조약이 되겠죠.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을사조약, 을사늑약 상관없습니다. 원래 이 을사늑약의 구체적인 조약 명칭은 2차 한일협약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무엇을 박탈당하게 되냐면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또한 일본이 이때 통감부란 것을 설치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죠. 통감부. 그래서 이때 초대 통감으로 도히로부미가 파견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을사늑약에 저항하는 형태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고 또한 여러가지 의병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장지연이라는 분에 의해서 실야 방성대국과 같은 황성신문에 게재한다든지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오히려 일본은 이에 대한 헤이그 특사에 대한 외교권을 박탈당한 너희 나라가 왜 외교 사절단을 파견하느냐 이에 따라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이후 보시면은 1907년 7월 달에 정미 7조약, 정확하게는 한일 신협약이 되겠습니다.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무엇을 박탈하냐면 행정권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이때 차관을 파견해서 차관 통치를 실시하고 이후에 1909년도에 다시 1909년 7월 달에 기유각서란 것을 또 체결합니다. 기유각서를 체결해서 이때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박탈하고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1910년 매달 며칠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드디어 박탈하고 마지막으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해서 총독 통치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무슨 시대로 나아가게 된다? 일제 강점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신 내용은 근현대사 정립 파트에 있어서 가보개혁부터 국권
피탈 과정까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보개혁 보시면 몇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근데 가보개혁은 크게 3차입니다. 1차, 2차, 3차. 그 사이에 친러 내각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서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이거 좀 잘 알아두시고 1차 가보개혁이나 2차 가보개혁, 3차 가보개혁의 주요 내용까지도 좀 파악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독립협회 처음에는 친목단체였으나 점차 계몽단체로 변화되게 되었는데 특히 이때 만민공동회라든지 간민공동회를 개최해서 활동을 벌였다. 특히 관민공동회에서는 흔히 6조 등을 발표해서 의회 설립이라든지 입헌군주제 국가의 내용들을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보수 세력의 모함으로 끝내 해체되었다. 그다음 대한제국 같은 경우에는 강무개혁이죠. 강무개혁을 실시했고 원칙인데 그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국권 피탈 과정에서는 조금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이 이 한일 의정서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을사늑약이 되겠죠. 을사늑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권 피탈 과정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일제 강점기를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